종에 기어서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세 가지 기억했는데 자연 선택, 생명의 나무, 성 선택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 선택이에요. 자연이 골라준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부모에서부터 자식까지는 형질이 유전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닮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하늘 파란 나비들 주로 파랗게 차이는 있지만 빨간 나비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빨갛게 계속 내려간다. 뭔가 유전하는 형질이 있어. 그게 뭔지는 몰라. 당연히 모르죠. 아직 염색체나 유전자 DNA는 모를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흰쥐도 있고 까만쥐도 있다. 새들이 보기에는 흰쥐를 더 많이 잡아먹을 거 아니야. 까만쥐는 새 남았고 원래 흰쥐가 더 많았어도 흰쥐 조그맣게 안 남았네. 얘는 더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 얘네가 새끼를 당연히 더 많이 낳겠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흰쥐 2마리밖에 없는데 얘네 까만쥐들이 새끼를 더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긴 처음에는 이 쥐는 주로 흰색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쥐는 주로 어떻게 해요? 까만색으로 이 종의 형질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길게 지나버리면 처음에는 다 하얗고 한두 마리만 도련변이로 까맸는데 환경 때문에 결국에 이 도련변이가 우세해지고 원래 있던 것들은 적어져서 종이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 선택의 가장 간단한 설명이었고 근데 그 당시는 영국은 산업혁명기였으니까 사람들이 납득하기 쉬웠습니다. 잘 아는 거잖아요. 자, 이게 까만 나방, 흰 나방이 있는데 새가 어떤 걸 잡아먹겠냐. 이거 여기서는. 당연히 흰 나방이 잘 보이니까 흰 나방을 잡아먹겠죠. 새 입장에서. 근데 갑자기 환경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굴뚝을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그다음 얘네들이 다 잡아먹혀서 흰 나방, 여기 까만 나방이 우세했다가 이제 흰 나방을 우세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동시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였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 전에 라마르크, 그러니까 진화에서는 라마르크는 그 당시에 권위자였는데 라마르크가 틀렸다는 걸 설명하게 되죠. 그 자기의 그랜트 선생님한테 막연하게 들었던 얘기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틀렸지만 반박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었는데 라마르크는 처음에 목이 짧았다. 근데 점점 높이 있는 나무를 먹으려고 목을 쭉쭉 내밀다 보니까 결국 길어졌다는 거고 다윈의 선택은 다윈의 말은 어때도 목이 긴 놈도 있었고 목이 짧은 놈도 있었어. 처음엔 다들 먹을 게 많을 땐 괜찮았는데 먹을 게 없어지니까 큰 애들은 아래 것도 먹고 위에 것도 먹을 수 있어서 살아남는데 조그만 애들은 위에 걸 못 먹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결국에 어떻게 돼? 표준 분포곡선이 큰 쪽으로 이동해서 완전히 종이 바뀌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쉽지 않은 게 진화에서 우리 진화를 갖다가 개체와 개체군이 있잖아요. 개체가 진화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개체군이 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진화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큰 덩어리가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분포곡선이 있잖아요. 주로 큰 놈, 작은 놈, 중간 놈이 있었는데 요 중간이 제일 많았던 게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컸던 게 가장 중간치가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는 그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는 다윈이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그전 사람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건데요. 우리가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왜 하는 게 세포가 원생생물이 되고 어류가 되고 파충류, 조류 뭐 이렇게 돼서 사람까지 갔다는 거죠.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다리처럼 해가지고 저기 동물부터 쭉 해서 노예, 평민, 귀족, 하나님까지 신까지 올라가듯이 사다리 타고 쭉쭉 올라가는 것,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 진화론자에도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생물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이 많으신 생물 선생님들은.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갈라섰다는 거예요. 여기 쭉 오다가 갈라서서 이렇게 가고 또 나머지가 왔다 또 갈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가면 공통조상이 있어요. 또 거꾸로 가면 공통조상이 있는 거지. 그 하등한 동물이 고등한 동물로 진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윈이 확실히 해줬습니다. 다윈이 처음에는 이런 그림을 그려요. I think, 나는 이렇게 생각해. 메모지에다가 여기서부터 쭉 갈라섰어. 이거 다 멸종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요거만 남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갈라서는 걸 보니까 나중에 거꾸로 내려가면 한 개의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 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가 쭉 이파리가 쭉 나오려면 햇빛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조금 올라가면. 그러니까 계속 가지가 펼쳐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 가지도 거꾸로 가면 그 가지가 계속 가지를 치잖아요. 꼭 쭉 가다 보면 첫 번째 한 개의 줄기가 나오듯이 생명들도 그 거꾸로 찾아가면 한 개가 나올 거야라고 메모를 내가 읽을 수 없는 메모를 했다가 1838년에 1859년에 책을 내면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 책에.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생각을 하기는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등한 동물, 고등한 동물과 하등의 공동관계 됐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생명의 나무를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테스트 겸입니다. 동물원에 가서 제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있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우리 교회 애들을 데리고 얘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교회 애들을 데리고 딱 과천동물원에 갔어요. 쭉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이. 제가 물어봤죠. 저기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애들은 100년부터 시작합니다. 100년이요. 그러니까 누가 또 100만, 뭐 1000만 년이요, 100만 년, 1억이요. 그러면 애들은 딱 나 있어요. 1억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1억 년 하자. 치사기 1억 500년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딱 하는데, 예. 제 딸이 저 원숭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기 지렁이, 풍뎅이, 원숭이, 침팬지 사람이 있는데요. 갈라서다가 처음에 그러면 하나가 됐대요. 쭉 해서 그 생명의 진화나무에 원숭이도 꼭대기 있고 풍뎅이도 꼭대기 있고 사람도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면 만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왜냐면 바로 일주일 전에 그 과천과학관에서 다윈전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전날 왜 사람들 초대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날 장대 교수가 설명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내고 사람들이 100년야 때 들은 거예요.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아직도 안 잊어먹고 그걸 잘 알고 있죠. 원숭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침팬지도 당연히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쉬운 게 아닙니다. 퀴즈 하나 더 내볼까요? 자, 날개가 달린 돼지하고 바퀴가 달린 동물하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동물을 진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줄게요. 자, 바퀴가 달린 동물과 날개 달린 동물 어떤 게 가능할까요? 어떤 걸 가르치고 싶습니까? 이건 이 날개가 있다고 해도 얘가 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날개를 단다고 이거 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날지 못한 이유는 날개가 없어서 그냥 무거워서 못 나는 거거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날개는 어쨌든 생명세계에 있는 거예요. 생명세계에 날개에 대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바깥으로 드러나면 표현이 되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퀴라는 설계도는 생명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는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있는 유전자들을, 지금의 우리 순녀들은 이미 6억 년 전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조합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 나가는 거지 없는 유전자를 만드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유전자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 하고 있는 합성 생물학 이런 거죠. 뭔가를 단백질을 설계를 해서 붙여내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 사람은 불가능했어요. 근데 왜 이번엔 인공지능들이 단백질 구조 분석하는데 대회에서 1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설계가 가능해지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없는 단백질을 만들지 못합니다. 있는 단백질을 없는 생명에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우리 몸 어딘가에는 날개가 이 달린 날개라는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건 지구상에 등장한 적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 그 성선택입니다. 잘 아는 거잖아요,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화려한 날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날개가 요 눈 모양이 이게 크고 선명할수록 암컷은 선택합니다. 이 수컷을. 근데 얘는 이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이 날개는 그 대칭형 날개여가지고 날개 짓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겁기만 하고요. 원래 걱정스럽고 심지어 포식자에게 잘 들켜서 잡아먹히기에 딱 좋은 거죠. 그런데 왜 이걸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석은 이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살아서 등장했다는 거는 다른 데 뭐 강이나 뭔가 있다는 거죠. 난 선택할 때 얘를 선택하는 게 더 우세한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고 얘는 더 많은 자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이 뿔도 마찬가지. 이 뿔이 뭐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계속 뭐 걱정스럽게 부딪히고 이제 나무에 끼기도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칭성을 가졌을 때 우리는 되게 건강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진화란 종의 요점이 이겁니다. 진화란 서로 다른 시점에 몸의 다른 부분에 생겨난 자그마한 변화들이 수만 세대를 거치고 수십만 년을 지나면서 축적된 끝에 서로 다른 환경에 적합하도록 제각기 독특한 능력을 지닌 서로 다른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유전자들은 있는데 유전자에서 어떤 형질이 발현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윈이 이걸 알았으면 참 설명하기 쉬웠을 텐데 이걸 몰랐어요, 다윈은. 유전자라는 걸. 그러니까 자연 선택, 생명의 나무, 성선택 이게 일단 중요한 키워드고요. 근데 다윈이 몰랐던 게 바로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유전학이에요. 맨델과 다윈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맨델 요즘으로 치면 저기 정읍의 중학교 교사의 모임, 정읍 중학교 생물 교사의 모임 회보지에 논문을 냈어요. 근데 세상사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학술지죠. 근데 이 논문을 다윈에게 보냈습니다. 다윈이 그럼에도 시시한 논문집에도 불구하고 그 논문들을 다 읽어요. 근데 맨델의 논문만 건너뜁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가 나오고 맨델이 다윈이 읽기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맨델이 다윈은 죽을 때까지 고민해요. 왜냐하면 노란색과 엄마의 노란색과 아빠의 파란색이 합쳐지면 뭐가 돼요? 자식은 초록색이 되잖아요. 줄어드는 거예요. 진화가 되려면 한 가지 색이 파란색이 녹색이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갈라져도 시원찮은데 그래야 다양한 형질이 생길 텐데 아니 엄마한테 물려볼까 아빠한테 물려봐서 형질이 섞여버리면 형질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들잖아. 근데 어떻게 진화가 되는 거지? 분명히 진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내가 그 세포 안을 생각하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네. 미치고 환장하겠어. 하고 돌아갔을 때까지 모르고 돌아갔어요. 맨델의 유전학을 몰랐기 때문이죠. 맨델의 유전학을 알면 정말 간단하거든요. 우열의 법칙만 알아도 해결되는 건데 다윈이 조금만 성실했으면 진화론도 빨리 가고 이 맨델의 유전학이 그때부터 1905년까지 그 세상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1902년, 5년 이때 다시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땅속에 있었어요. 세상 관심이 없이. 그러니까 다윈만 조금만 성실했으면 생물학이 적어도 한 20, 30년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윈의 진화론이 우리가 아는 진화론과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찰스 다윈보다 더 많이 알아요. 진화론을. 여러분이 찰스 다윈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160년에 나온 책을 우리가 그서부터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유전학이 더해지면서 현대 진화론이 되어 있죠. 현대 진화론은 아주 복잡한 다양한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려면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다윈은 요 한 단계를 한 겁니다. 근데 요 한 단계가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더 붙이면 되고, 그 앞에는 더덕 붙이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니었는데 요 단계가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었던 거죠.
다 이렇게 다윈이 여기서 종애경 책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디냐면 옥스퍼드에 모이게 되죠. 옥스퍼드 자연사박물관이거든요. 네, 옥스퍼드 자연사박물관 1층, 2층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 써 있어 들어갈 때 예, 1960년 6월에 여기서 토마스 헨리 헉슬리와 사무엘 윌버퍼스와 다른 사람들이 찰스 다윈의 종애기원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다. 거죠. 1859년에 책이 나왔잖아요. 1년 후에 이걸 저는 학회에서 보고를 하고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거의 옆면이고요. 옆면이고 뒷면에 이런 거 벌써 이구 하나 나온 거 봐가지고 이런 아주 친 다윈 논쟁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 뒤너표에서 다 다윈 편인 사람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발표가 됐어요. 헉슬리는 못 갔습니다. 아니 다윈은 못 갔고 뭐 슬픈 일이 있었어요. 못 갔는데 거기에 다윈의 불독이라 불리는 헉슬리가 대신 발표를 해줬어요. 평범하게 끝나고 맙니다. 끝날 수 있었어요. 그냥 관심을 안 갖고. 다윈의 책이 나온 지 1250부가 하루 만에 매진됐다는 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종기기원이. 어떻게 하루에 1250권이 나오자마자 다 팔리겠어요. 그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냐면 초판이 첫날 다 배본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다 주문해 갔어요. 그렇다고 팔린 건 아직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배본이 되고 배본이 다 됐으니까 어떻게 제세를 찍어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루 만에 다 팔렸대라고 저는 약간 과장이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윌버퍼스가 나쁜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윌버퍼스의 할아버지가 영국 그 노예 해방을 시킨 사람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 있어요. 거기서 그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아주 훌륭한 학자의 집안인데 진화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훌륭한 사람인데 진화론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섰었고 그 당시에 런던 자연사박물관의 관장이었던 오원이 이 사람에게 여기 코치를 맡게 이렇게 해서 망신을 줘라 하고 망신을 할 때 뭐라고 정신을 주냐면 너네가 원숭이의 자손이라고 한다는데 도대체 할아버지랑 할머니 어느 쪽이 너네 원숭이란 얘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만 하지 않았으면 그냥 다윈이 저런 주장을 하고 말았구나 할 됐을 텐데 되게 결정적인 실수였죠. 조롱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최고의 학자들이 모였는데 이런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해버린 순간 지는 겁니다. 이때 헉슬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걸 보니 다 각자가 그런 조롱을 하는데 내가 그런 조롱을 하는 사람이 되느니 차라리 내가 원숭이 자식이 되고 말겠다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겨버려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 학회의 사회를 본 사람이 헨슬로입니다. 다윈의 식물학 스승. 근데 이때 50건 60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가세요. 근데 그 돌아가기 직전에 여기에 사회를 받고 당연히 자기 제자의 가장 위대한 저작이 나와 사회를 본 거죠. 그리고 조지 달턴 후카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식물학자인데 이 사람은 긴가민가했어요. 이 사람 편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윌버퍼스가 그렇게 나오자마자 다시 딱 순서가 바뀌었네요. 있었고 여기다 피츠로이가 여기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서. 그러니까 기상학에 관한 논문을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헉슬리가 내가 그럴 바에 차라리 원숭이 자손이 되고 말겠어 하고 진화론을 막 이야기하니까 피츠로이가 또 열을 내면서 그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츠로이는 같이 비그로를 탐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비그로 항해도 같이 쓰기라고 같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후커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를 해요. 다윈 편을 섰버립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거 되게 위험한 사상이니까 바깥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냥 윌버퍼스가 없었으면 그 큰 파동을 일으키지 않고 서서히 갈 거였는데 오히려 더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기회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 자연사방 그게 요쯤 되는 거거든요, 여기. 예, 아니 이쪽인가? 헷갈리는데. 네, 이쪽인 것 같아요. 여기인데. 거기 가면 다윈의 그 조각이 있고요. 제가 주로 사진을 찍을 때 한 발 꼬고 있는데 저랑 똑같은 자세를 제가 따라한 건 아니고요. 요 방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저는 논쟁을 벌였다.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아무리 가도 수업이 없을 때여서 안 열어주더라고요. 예. 바깥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방에서 1860년 6월 30일에 이런 논쟁을 벌였다는 거죠. 종의기원이 있고 여기에 책이 잘 안 보여서 자세히 또 따로 찍었더니 여기 종의기원, 그다음에 그 지질학적 관찰, 예, 등등 있습니다. 다윈 책들이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죠. 예, 런던에 보면 이제 자연사박물관 있잖아요.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겁니다. 그냥 무척 커가지고 그냥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 들어있는. 근데 공짜. 예. 예.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요. 가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저 계단 높이 올라가는데 다윈이 딱 서 있습니다. 다윈이 쓴 지 얼마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오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윌버포스에게 줬던 사람. 이 사람이 그 오원이 또 어떤 걸 했냐면 시조새 화석을 사요. 물론 시조새는 새의 조상이 아닌 게 밝혀졌는데 그때까지는 시조새는 공룡과 중간이니까 생각했잖아요. 이 시조새 화석이 진화론자의 손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서 가로채서 이걸 연구하지 못하게 해다 놔가지고 샀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얼마 전까지 디플로도쿠스라고 하는 커다란 공룡이 있다가 재작년에 갔을 때 바꿨어요. 그 전에까지만 해도 공룡이었거든요. 근데 잘 바꾼 거예요. 왜 공룡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뭔가 신기한 걸 놔두려고 했던 거죠. 근데 공룡 영역이 많아졌잖아요. 왜 고래는 현생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옛날 동물들 안타까워 사라지지 안타까워 하는데 진짜 지금 살고 있는 동물들은 안타까워하지 않잖아요. 이게 다윈의 핀치입니다. 핀치 잡은 것들 그대로 있고, 그건 박제를 얼마나 잘했는지 1830년대 된 박제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게 어디서 배웠냐면 에딘버러에서 배운 겁니다. 되게 많은 전기에서 에딘버러 건너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원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다윈이 쓰면서 몇 년 안 되거든요. 불과 한 10년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영국에서 딱 정리가 끝나버립니다.